작년이었지만 그 당시에 배낭여행 간 걸 기억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하나씩 강을 산책하다가 오줌을 싸고 싶어서 어디 사람이니까 강에다 싸라는 거예요. 또 쌌어요 저는 그냥 어린 나이에. 아니 너무 마려워도 어떡해. 가는 길에 저희가 꾸벅꾸벅 돌고 있을 때 갑자기 꽝 소리가 나고 뭐야 이거 깼는데. 들으면서 약간 궁금해진 게 제가 지금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 또 나의 퀴즈를 또 내. 아마 원더엑스님 아실 거고요. 회사원들, 을지로나 광화문, 을지로, 광화문, 여의도 뭐 이런 쪽에 있는 회사원들 쓰는 용어가 어린이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어린이날이네? 들어보신 적 어린이날이다? 네, 서부님이 직장생활 하신 지 오래돼서 사업가구나 그냥. 굉장히 좋은 회계펌에 다니시다가 그때 경험을 아니 거기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아니야 3일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게 인식의 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 분명히 있었는데 본인은 그걸 흘려들었을 거예요. 서부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니 그리고 아니야 어린이날이 뭐냐, 예를 들어서 상무님이 휴가인 날, 아니면 어떤 보스가 해외 출장 가 있거나, 아니면 그날 출근 안 하는 날. 혼자 이게 휴가 간 게 아니라 부문장도 없고 본부장도 없고 거기 관리자까지 없어서 한마디로 나를 관리하고 감시할 사람들이 모두 휴가든 출장이든 뭔가로 사라져서 오피스에는 그 아래 사람들만 모이는 날. 그러면 굉장히 멘탈이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넥타이부터 풀고 어린이날이 되게 흥미로운 게 지금 현재 현 회사에서 다니면서 왜 그런 표현이 우리 조직에 많이 없을까, 그냥 장난으로 표현을 가끔 쓰긴 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회사에서 프로젝트 억시즌이라는 거를 했어요. 산소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억시즌 산소화 시키겠다. 보스들의 어떤 권한을 없애버리는 프로젝트예요. 필요는 한데 산소가 필요는 한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권한에 의한 권위가 생겼을 때 얼마나 안 좋은 영향들이 있는지를 리서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없애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저는 일을 하다가 제 보스가 휴가임을 확인할 때는 일단 자세가 편해지긴 하는데 마음은 약간 불편한 것이 업무가 쭉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걸 막아주는 사람이 없고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에 대한 전에 그룹에선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을 해요. 정말 프로젝트 억시즌이 굉장히 잘 워킹을 하고 있고 일부 안 되는 쪽도 당연히 있죠. 이걸 보면서 여러 동료들이 저 너무 미화된 거 아니냐 했는데 당연히 그런 파트가 있지만 아닌 파트들도 있다. 이런 게 공존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이라는 거가 지금 말씀하신, 제가 푸코나 그거를 서부님처럼 면밀히 읽지 못했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윤리적 잣대를 어디다 댈 거냐거든요. 회사에도 계층이 존재하고 직급이 존재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권한을 줘요. 회사에서 당신은 매니저니까, 당신은 보스니까, 당신이 임원이니까 아랫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케어해줘야 돼 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누구는 그걸 해석을 되게 무섭게 해요. 내가 다 챙겨야 되니까 책임감도 생기지만, 야 오늘 머리 스타일이 조금 우리 전체 회의하는데 너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자의적으로 권력이 행사될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학습을 어떻게 시킬 거냐가 정말 그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이날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윗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걸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지금 터보님이 있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어린이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터보님이 휴가다. 아싸 어린이날. 아니 근데 윗사람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윗사람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요일도 출근했거든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물론 제가 이제 다닐 때 제 동기만큼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사실 적성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회계법인 다닐 때 이거 나랑 적성이 진짜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일요일도 제가 출근했던 기억이 나요. 일요일날 어떻게 출근을 했냐면 아침 9시에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상무님이 전화했어요 저한테. 선생님 안 나오나?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딱 전화 받고 네? 이러다가 나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게 대놓고 상무님이 전화했는데 안 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갔어요. 슈트 다 입고 헬멧 들고 딱 들어갔어요. 헬멧 놓고 일을 하는데 이 헬멧은 뭐냐 이거예요. 나오라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왔다. 아니 헬멧 안 쓰고 탈 수는 없지 않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9시에 갔다가 12시쯤 퇴근한 것 같아요. 3시간 정도 일하고 퇴근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빨리 끝났다. 아니 제가 그랬거든요. 나 집에 가서 해서 오겠다. 집에 가서 하면 되지 왜 이거를 여기 와서 해야 되냐. 그러다가 혼났던 기억도 있고. 약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과연 중간자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 사실 마틴 루터 킹의 개념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이용하고 악용하고, 화이트 타이거에 나오는 여성 지도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정책을 폈는지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 악에는 악으로 맞섰던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악에는 악으로 맞서고 큰 대의를 위해서 소악은 괜찮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학도 나쁜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 사람이 거학의 힘을 활용해서 좀 뭔가 바꾸려고 하려는 노력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잣대를 어떻게 갖다 들이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혹은 제도들을 평가하고 그걸 어떻게 또 후세한테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형이 이제 일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사실 그것도 편차가 있겠지만 그것도 아주 똑똑한 천재들이 있고 그저 그런 사람도 있고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뭐 어떻게 이걸 기준 어디다 둘 거니까 가능한데, 사실 이제 대부분 회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부서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첫 번째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03학번으로 고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 이거 사발식을 하는 거예요. 사발식을 한다고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만 해도 사발식이라는 게 거의 이제 유명무실하된, 저희 반이 60명이었는데 60명 중에 사발식에 참여한 사람이 20명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40명이 안 갔어요. 우와. 저 때만 해도 사발식 뭐가 할까 이러면서 안 간 동기들이 훨씬 많았어요. 저 때만 해도. 그리고 사발해 주셨나요? 네, 사발해 줬죠. 아, 그거 막 저희 신발에 신발이었는데. 그러니까 형이랑 저랑 세대 차이가 또 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저는 안 갔고 저는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막 동기들한테 얘기하고 저딴 걸 왜 가냐. 그 옛날에 그 사발식 시작된 게 일제 잔재를 털어내자 이래서 시작했다면서요. 보성 전문학교 있을 때. 연희 전문학교는 사실 서양 자본으로 만들어진 거였고 고대는 민족 자본으로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연대 애들이 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근데 어쨌든 이게 이 사발식을 하는 선배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저런 걸 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후배들한테 설득하는 명분으로 이렇게 해야 고대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 하면 나는 고대생이 아닌가? 이걸 왜 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해보다가 대학교 1학년 때 푸코 책을 펼쳐 읽으면서 거기서 답을 찾았죠. 이게 미시세계 안에서의 권력의 확인 방식이구나. 그러니까 푸코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코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미시세계 안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학교라든가 감옥이라든가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근대 권력이 요체가 됐던, 그러니까 근대 권력이라고 하는 게 누가 정치인이 휘두르고 이런 권력이 아니에요. 비가시적 권력이죠. 그게 보이지 않는 권력.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그 미시 집단 안에서 어떻게 침투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행동과 규율과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 행동하게 만드는지를, 이걸 연구했던 게 하나의 축이라면, 두 번째 축은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게 작동을 했는지, 그리고 권력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를 추적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사람은 평생 그걸 했었고, 여기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생체 권력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생체 안에 투입된 권력이라는 거. 이게 감자첩을 처음에 보면 고문받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은 이제 반역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당시에 전제왕정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막 고문해요. 대중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고문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도 하고 그걸 보고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정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뭐냐, 절대왕정에서 너 까불면 익게 돼, 너 반역하면 너 이렇게 아프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벌의 체계가 바뀌게 돼요. 가시적인 형벌에서 비가시적인 형벌로 바뀌게 돼요. 잔인한 폭력이 없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계몽주의의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인류의 진보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계몽주의자들이나 이제 부르주아지들을 중심으로 한 혁명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계몽주의를 지지했던 뭐 이성의 진보, 인간의 진보와 이제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야만적인 폭력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이 사람을 감금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전근대의 형법은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자르고 반역을 하면 화형을 시키고 뭐 이렇게 형벌을 줬다면, 근대의 형벌은 이거를 교화에 초점을 두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그럼 교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비정상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에 포커스를 두고 형벌의 체계가 바뀌게 되고요. 이제 가시적인 형벌의 체계, 전근대적인 형법 안에서는 이거를 이제 대중들 앞에서 판결문을 읽고 판결을 하고 하는 판사들이 앞에 있잖아요. 판사가 직접 이 사람의 형벌을 내리고 판사가 직접 이 사람이 죽는 걸 봐야 돼요. 근데 근대 형벌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분리가 돼요. 사법부라는 걸로 분리가 되고,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면 집행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분업화되고 효율화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재밌는 게 하나의 체계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가시적인 형벌을 했던 시대에는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거나 뭐 모가지를 치거나 눈을 뽑거나 막 이랬잖아요. 근대 형법에서는 이걸 감금이라는 형태, 징역 5년이냐 3년이냐 1년 숫자로 체계 환원이 돼요. 이게 완전히 이제 형벌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던 이유, 그리고 그걸 추적해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함으로써 어떻게 비가시적인 어떤 처벌과 훈련과 규율이 사회를 어떻게 조직하는가, 그게 어떻게 조직해 왔는가를 푸코가 추적해가지고 감시와 처벌의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게 훨씬 잔인해졌다고 생각한 게, 예전에는 절대왕정에 대한 저항과 반항이 있으면 이걸 몇 개의 측면으로 보여줬어요. 그럼 그게 권력자에 대해서 내한테 저항하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권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거에 따르도록 했다면, 이후에는 사람을 같이 고칠 수 있으면서 감옥에 넣었지만 사실 하나하나 통제하잖아요. 그때 그 책에 나왔던
거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네. 감옥에서의 교육도 있고 네. 교정, 교도, 수면 휴식 시간, 노동의 성격, 생산량, 네. 음식의 양 하나하나 마이크로 매니징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이 이게 교정받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하나하나씩 이제 처벌을 네. 받게 되고 문제는 이게 나와서도 그냥 그 틀에 맞춰지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권력에 저항하지 않는 이게 뭐 사형이나 이런 건 없어졌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훨씬 더 목을 조이고 잔인한 방식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감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로 이어졌고 군대로 가고 뭐 북한에서 수도원도 나왔지만 네. 하나하나 사람의 틀을 억제하면서 이 틀에 맞춰가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작은 감옥들이 아닌가.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조금 마음이 갑갑해져요. 사실 네. 영화도 그랬고 이 책도 그렇고 보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계속 컨트롤을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다. 이게 재밌는 게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전근대 사회에서는 사형을 시켜 왕이 사형을 시키는 거거든요. 너 루이 16세 뭐 14세 반항했어 너 죽어 이러고 화형을 시키는 건데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없어진 거예요. 판사가 했나? 아니 판사는 법에 의해서 했는데 법치주의에 의해서 한 건데 그러면 집행인이 했나? 아니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건데 이러면서 모든 물리적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주체들이 분업화되고 쪼개지고 그것들이 어떤 법치주의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체계로 만들어지고 이 법을 만드는 건 또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따로 생기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되고 이 사람을 어떤 감금의 형태로 교화시키고 가둬놓는 데 있어서 누가 이걸 했냐라고 했을 때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반항할 주체도 없어지는 거죠.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저 새끼 씨 나쁜 놈이야 루이 16세 죽이자에서 가가지고 뭐가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주체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공격할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럼 정부를 비난할 수 있지만 이걸 뭐 정부가 했냐 그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뭐 사법부냐 입법부냐 뭐 대통령이 했냐 행정부가 했냐 정말 이게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 화이트 타이거에서도 이 사람들이 차별받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못 사는 상태로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가 짜여져 있냐 누가 했냐 이거죠.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할 어떤 대상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저항의 힘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푸코는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근대 사회의 어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게 모호하고 비가시성을 가지고 있고 저항의 어떤 대상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인간의 신체에 스며들게 되어 있고 그것들이 생체 권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화이트 타이거를 보면 딱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이거는 발람의 가족들 또 발람을 포함한 발람은 정말 우연한 계기로 대도시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서 자각을 하게 되지만 발람은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각을 한 거죠.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자각을 못했겠죠. 인도인들에게 스며들어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작동 권력의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정말 뼛속 깊게 박혀있는 틀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교육을 통해 해결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화이트 타이거가 저 인간의 나약함이 사실 화이트 타이거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나약함과 그리고 집단적인 어떤 도치 상태의 무서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인 것 같은데 제가 유나바머를 왜 추천하냐면 꼭 보셔야 되는데 네. 다음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주인공이 하버드 16살에 들어가고 그리고 버클리에서 수학과 교수를 했었고 IQ가 167인데 사회에 어떤 계속 작은 충격을 계속 주려고 뭔가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어떻게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런 뮤턴트가 됐는지에 대한 건데 화이트 타이거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전달하고 있다면 이거는 그냥 에피소드만 딱 보여주거든요. 요거 보시고 또 터보님과 원더엑스님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이거랑 이어야 돼요. 꼭. 오늘 화이트 타이거를 통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거 영화에 또 디테일로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또 할 얘기가 이것보다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인도 현대사나 인도 경제사나 이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알았으면 더 이걸 좀 깊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인도 하면 되게 우리한테 미지의 나라잖아요. 제가 인도 여행을 갔을 때 2004년이었지만 그 당시에 배낭여행 간 걸 기억을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바라나시에서 정말 시체를 제가 눈 보는 앞에서 태우고 그리고 바라나시에 가보면 불로 시체를 태우잖아요. 근데 불만 관리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 성씨는 그 불만 관리해야 돼요. 정말 17살인가 어린 나이에 시체 불 태우는 불을 하루 종일 관리하고 있어요. 그거를 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 그 불이 신성한 불이라는 거예요. 또 바라나시에서 충격받았던 게 이렇게 바라나시 강을 산책하다가 오줌을 싸고 싶어서 어디 싸냐면 강에다 싸라는 거예요. 또 쌌어요. 저는 그냥 어린 나이에. 아니 너무 마려운데 어떡해. 화장실 또 막 저쪽에 가려면 1km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거기 가면 이제 납치당해서 살해당할 것 같은 막 그런 막 이상한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싸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앞에 목욕을 하는 거예요. 오바가 아니야. 하나도 과장 없어. 그게 또 신성한 물이니까 괜찮다고 믿어요. 흐르는 결은 괜찮았는데 이쪽에서 아니 형 진짜 더러워요. 한강만 돼도 정말 그 청정수예요 형.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바라나시에서 숙소를 잡았는데 하루에 1,500원짜리 숙소였는데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막 엄청 돌아다니고 이런 숙소에서 하룻밤 자고 나 너무 기겁을 해서 도저히 여기는 못 있겠다 해서 도망갔어요. 아니 저희 직장 리더 중에 한 분이 인도 출장을 갔는데
가셨는데 생수를 이만큼 싸들고 가셨대요. 그래갖고 그거 마시면서 맞아요. 배탈을 버티고 있는데 그 호텔에서 샤워를 진짜 좋은 호텔이었는데 샤워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렸대요. 가글을 하려고. 그날부터 설사를 계속 했던데. 네, 맞아요. 인도는 일부 막 델리나 뭐 경제 중심지 뭄바이 막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상하수도 시설이 아직도 되게 미비한 데가 많고 제가 갔을 때도 시골에 있는 호텔을 갔는데 나름 거기서 4성급 호텔이었는데 그 호텔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너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도 주의도 했었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또 인도에서 재밌었던 게 제가 부처님이 뭐 득도를 했다라고 하는 나무를 보고 부다가야인가 그랬어요. 거기가 부다가야를 가는 길이 180km 정도여서 델리에서 뭐 델리였나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80km를 가야 돼요. 저희는 택시를 예약을 했어요. 택시를 예약을 했는데 가는데 9시간 반이 걸렸어요. 고속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울퉁불퉁 하고요. 전 친구랑 같이 갔어요. 나 친구랑 같이 가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우리를 만약에 납치해서 죽인 다음에 묻어도 아무도 모르겠다. 정말 되게 무섭고요. 가는 길에 저희가 꾸벅꾸벅 졸고 있어. 갑자기 꽝 소리가 나서 뭐야 이거 깼는데 트럭이 박은 거예요. 그들이 막 지들끼리 막 인도어로 막 뭐라고 하더니 그러고 가요. 그러고 9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어. 너무 피곤해. 근데 호텔 직원이 야 이거 뭘 먹으면 너 큰일 나? 오케이 이러고 잤어요. 다음날 야 우리는 부처님의 나무를 보고 딴 데로 가자 해가지고 가다가 그 지역에 있는 공항을 갔어요. 뭄바이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근데 그날 2시 비행기인가 뭐 3시 비행기인가 막 이랬는데 저희가 1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그때까지는 이제 뭐 뜬다라고 돼 있었는데 2시가 넘어도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뜨니 이러니까 취소됐대요. 이 날씨가 안 좋아 취소. 날씨가 보니까 해가 쨍쨍하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바람도 안 불고 근데 취소됐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장난하냐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호텔 다 예약해놨는데 그러니까 항공사 직원이 웃으면서 내일 오래요 다시.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서양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완전 인도인처럼 꿈이 아니라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얘가 웃으면서 인도에서 너무 흔한 일이다. 괜찮다. 화내지 마라. 다음날 갔어요. 다음날 또 하루 자고 갔는데 또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엄청 컴플레인을 했죠. 막 화내면서. 그러니까 걔들이 미안한데 우리가 호텔 하루 잡아줄게. 그래가지고 너희도 호텔 하루만 쉬고 다음날 가. 그래서 다음날 얘네가 12시에 우리를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근데 호텔 딱 체크아웃하고 기다리는데 안 데리러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또 이제 택시 또 어떻게 또 막 이상한 거 잡아가지고 공항에 갔어. 공항에 가서 씨, 너 데리러 온다더니 왜 안 데리러 오니까 내가 언제 그랬니? 대박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도라고 하는 사회에 한 사회 시스템을 이룬 신뢰라는 게 그게 부잖아요. 그 신뢰를 통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사회의 부를 결정짓는 되게 중요한 거고 국가에서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제 동료도 인도 가서 정말 정식 슈퍼마켓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내고 8,000원인가를 거슬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10,000원을 냈는데 1,000원을 주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10,000원을 냈다 그랬더니 인도 분이 괜찮다고. 뭐가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야. 그냥 나왔대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2시간째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반밖에 사실 반도 못했을걸요? 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많은데 또 이런 어떤 컨텐츠를 찍어야 저도 또 시간을 쪼개서 이걸 들여다보고 하나라도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뭐 집에서 좀 이렇게 누워있을 시간에 내일 모레 촬영인데 이러면서 찾아보고 막 이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느낄 땐 너무 길고 잡설이 많았지만 화이트 타이거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을 저도 많이 찾아보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 채널은 없는 것 같아서 영화의 기본적인 내용, 카스트에도 그 이후에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전 재밌게 되게 하는 과정에서 즐거웠고 두 분은 또 어떻게 일단 용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거는 우리 모임에서 이 영화를 추천해 주시면 사실 용민님이세요. 네. 한번 이걸 보면 좋을 것 같다 했고 아마 화두들을 던지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고 오늘 논의에서 일부는 커버가 됐고 일부는 오히려 더 확대됐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각자 자기의 틀로 보면 자기 경험과 지식들이 쌓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또 공고해지잖아요. 앞으로 재밌는 문화물 같은 거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또 생각을 뻗어나가고 이런 접근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용민이 형은 어떻게 이런 주제의 컨텐츠만 보는 건 아니고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봅니다. 그래서 무슨 주제를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겼어요. 터보님한테. 터보님 개인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지식이 엮였을 때 관점들 되게 앞으로 많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엑스님께도 사실은 궁금한 장르 중에서 철학적인 측면이 있고 사회학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제가 나눠서 좀 질문을 드리곤 했는데 더 궁금한 게 많아져가지고 원더엑스님께도 또 전 되게 신기한 게 형들하고 같이 촬영했던 초반에 제가 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어저께 조금 무리를 해서 어저께 좀 일들도 많고 해가지고 머리가 좀 아팠었어요. 근데 30분 정도 얘기하니까 이게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이게. 나 머리가 띵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좀 버벅거렸어요. 말하다가 좀 이렇게 버벅거리고 약이에요. 저희 누님은 갤러리아에 가면은 복통이 난
않는데요. 제크점에 가면 보통이 나 오늘 무슨 살 것인가? 네. 뭐지 그거는? 아니 무지개 나 배송. 초반에 좀 버벅거리다가 근데 중반 넘어가면서 말이 이렇게 뚫리는 거야. 지금 혈색이 좋아지셨어요. 혈색이 좋아졌어서 초반에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컨텐츠가 어떻게 하지?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러다가 얘기하다가 이게 진짜 뚫렸어요. 그래서 역시 인간은 이런 거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